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VVC 그리고 근래 그 VVC보다 더 좋은 비디오 보호화 기술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 탐색하는 여러 알고리즘들을 모아놓은 ECM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ECM에 들어있는 화면 내 예측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여러분 비디오 기초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잠깐 리뷰하는 의미로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자, 우리가 비디오를 찍는다 그러면 인코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비디오를 전송받는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내줘야 되는 비디오 정보가 S라는 게 있으면 이 S를 디코더에다가 다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S의 비디오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어제도 들었겠지만 여러분 1시간 정도의 영화를 압축 없이 저장을 하면 HD, FH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기가, 700기가, 800기가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PC에 하드가 2테라 정도 된다 그러면 영화 2편 저장하면 저장할 공간이 더 이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보내야겠다라는 게 비디오 압축 기술인 거고,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이 소스 데이터를 그냥 전송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합니다. 프리딕션 예측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코더에서도 예측을 하고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 원래 신호랑 예측한 신호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 레지듀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인코더랑 똑같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 요 레지듀얼만 디코더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우리가 원래 시그널, 원래 비디오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인코더에서 예측을 하고 디코더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측을 해서 전송되는 것은 요 잔차 신호, 레지듀얼만 전송을 함으로써 원래 이 S 소스 시그널을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레지듀얼만 전송을 해서 데이터를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서 압축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소스 데이터가 50이다 그러고 예측을 내가 47로 예측했다 그러면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47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전송돼 해야 되는 데이터는 3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럼 디코더에서 3을 받아서 예측했던 47의 값에 더해서 50이라는 원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 압축하는 기술은 대부분 뭐냐? 요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예측을 50의 데이터에 대해서 47로 예측을 할 거냐? 더 좋은 거는 50으로 똑같이 예측을 하면 내가 보내줘야 되는 정보가 레지더리 0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소스 데이터와 가장 근접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비디오 압축 기술인 거고, 표준에서도 요 예측하는 기술을 표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점집을 가면 타로점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옛날 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측을 할 때 내가 타로 카드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쌀을 책상 위에 상위에 뿌려가지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코더에서 예측하는 방법을 1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디코더에서도 똑같이 1번 방법으로 예측을 해야지 똑같은 47의 값으로 예측을 해서 전송되는 3을 더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코더에서는 46으로 예측을 했는데 디코더에서는 47로 예측을 했다 그러면 전송되는 데이터는 요 레지듀얼밖에 없기 때문에 이 47의 3을 더해서 원래 예측값이랑 틀려지게 되는 거죠. 복원되는 값이 원래 비디오 데이터 값과 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하는 방법도 인코더랑 디코더랑 똑같아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예측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예측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도 디코더에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가 정보도 디코더에 날아갑니다.
대표적인 부가 정보가 방법 1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했냐, 아니면 방법 2를 사용해서 예측을 했냐, 혹은 방법 3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냐,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라 코딩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예측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예측하는 방법을 어떻게 디코더에 알려줄 거냐, 이 방법 1 혹은 방법 2라는 정보를 어떻게 알려줄 거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자, 이제 슬라이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화면 내에서, 즉 이전 영상이나 혹은 이후 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영상에 대해서만 그 정보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법, 그 예측하는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VVC에서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VVC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트라 예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빨간색 블락이 현재 부호화를 해야 되는 블락입니다. 이 블락을 부호화를 해야 되는데, 인터코딩 같은 경우에, 화면 간 예측인 경우에는 현재 영상이 있으면 그 이전에 있는 영상 혹은 그 이후에 있는 영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화면 간 부호화고요. 화면 내 부호화는 현재 영상 내에서 내가 해결을 다 해야 돼요. 이전 영상이랑 이후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 내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원래 신호에 맞추어 예측을 해야 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트라 예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측은 현재 영상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부호화된 이 영역이 되겠죠. 이미 부호화가 되고 복원이 된 이 회색 영역은 아직 부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코더로 전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부호화가 되고 복원된 이 컬러로 표시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과거부터 인트라 예측이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측 방법은 현재 블락에 가장 비슷한 값들이 그 주변에 있을 테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주황색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현재 빨간색 블락을 예측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주변에 있는 정보들은 활용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VVC, EVC를 넘어가면서 확장이 돼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화면 내 보호 방법은 요 주황색에 있는 주변 샘플, 레퍼런스 샘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 샘플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 주변 샘플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비슷한 픽셀의 주변 샘플과 현재 보호하려는 샘플의 차이가 비슷한 것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픽셀이 현재 있는 픽셀이랑, 왼쪽 구석에 있는 픽셀이 현재 픽셀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바로 왼쪽에 있는 픽셀이 현재 픽셀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블록과 인접한 주변 샘플의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과거 AVC나 H.264에서는 이 방향성을 9가지 모두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HVC가 나오면서 35개의 방향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VC가 나오면서 더 자세하게 예측할 수 있고, 계산 복잡도도 조금 더 허용이 되기 때문에 67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자, VVC의 인트라 코딩 툴의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인트라의 방향성 모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가지의 방향성 모드와 DC 플래너 모드, 그리고 20개의 와이드 앵글 모드, 그리고 루마 값이 아니라 밝기 값이 아니라 컬러 값, 크로마 값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방법을 1번을 했느냐, 예측 방법 2번을 했느냐에 대한 부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npm을 이용한 부가 정보 방법들. 그리고 예측한 값에 대해서 조금 더 보정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혹은 방향성 모드가 아닌 좀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부터 보면 지난 4월에 발표된 VTM 지금 버전이 20.0보다 더 나왔어요. 7월 회의 때 더 나왔었는데 7월 회의 때의 성능 결과는 아직 리포트가 문서가 안 올라와서 4월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은 퍼포먼스는 거의 똑같습니다. HVC와 비교했었을 때 인트라 코딩은 루마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25.5%의 비트레이트 개인이 있습니다. HM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와 VTM 레퍼런스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를 비교해보면 약 2000배, 디코더는 약 170배 정도 됩니다. 170%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VVC는 화면 내 인트라 모드를 HVC는 33개를 지원을 했는데 VVC는 65개, 거기에다가 와이드 앵글 20개를 더해서 이렇게 많은 방향성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HVC에서 제공했던 33개의 방향성 모드고요. 그 사이에 빨간색으로 그어진 화살표가 VVC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성 모드 32가지입니다. 그래서 토탈 65가지의 방향성 모드를 VVC는 지원을 하고 있고, 추가로 플래너 모드와 DC 모드 두 가지를 추가를 해서 총 67가지의 방향성 모드를 VVC는 지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까지가 67가지의 모드고요. VVC에서는 직사각형의 블락에 대해서, 현재 블락이 직사각형인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와이드 앵글이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더 누웠거나 더 세워졌거나 그런 와이드 앵글 모드에 대해서 20가지를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와이드 앵글 이 33개에서 65개 모드로 65개 더하기 67개의 모드로 증가를 시키면 비트레이트 게인이 1% 이상 나오는 훌륭한 비디오 보아 툴이 되겠습니다. 프리딕션 모드도 0번부터 시작해서 66번까지 67개를 지원을 하고, 크로마 모드를 위해서 81번부터 83번까지 인테라 프리딕션 모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 방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너 모드입니다. 자, 플래너 모드는 현재 부호화할 요 박스가 현재 부호하려는 블락이고, 이 주변에 있는 샘플 값이 레퍼런스 샘플입니다. 이미 인코딩 되고 디코딩 돼서 리컨스트럭트된 복원된 주변 화소예요. 이 복원된 주변 화소를 가지고 현재 샘플을 예측을 하는데, 플래너 모드는 현재 샘플의 왼쪽에 있는 레퍼런스 샘플과 현재 블락의 탑 라이트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 두 개의 샘플의 거리 값을 가지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자, 요 거리가 왼쪽 거리가 D1이고 오른쪽 거리가 D2라 그러면 요게 A 샘플이고요. 레퍼런스 샘플. 요게 B 레퍼런스 샘플이라 그러면 A에는 D1 더하기 D2 전체 길이에서 요 D2를 곱해줍니다. D2가 작은 값이겠죠. 먼 것에 대해서는 작은 값을 곱해주고, B에 대해서는 D1 더하기 D2에 B는 더 가까우니까 더 비슷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큰 값, D1 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중간 값을 만들어내서 일단 오리진탈 방향으로 예측 샘플 값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세로 방향으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위에 있는 샘플과 왼쪽 아래, 레프트 바텀에 있는 샘플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똑같이 적용을 해서 자, 예측값 하나와 예측값 두 개를 만들어내고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취합니다. 요 Shift 1은 나누기 2랑 똑같습니다. 이 R1과 R2 계산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취해서 현재 샘플의 최종적인 예측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업을 모든 화소의 샘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게 플래너 모드입니다. 플래너 모드가 다른 방향성 모드나 아니면 DC 모드보다도 훨씬 많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화면 내 보호와 예측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DC 모드입니다. DC 모드는 현재 블락의 값들이 대부분 비슷한 값이다. 이럴 때 예측이 잘 돼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샘플 값과 좌측에 있는 샘플 값들에 대한 평균 값을 가지고 똑같이 모든 화소의 위치에 대해서 똑같이 예측 값을 활용을 합니다. 이게 패드라서 이게 자꾸 식이 좀 깨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아마 정확히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DC 모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샘플의 평균 값을 가지고 모든 위치의 화소에 대해서 예측 값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사각형인 경우에는 위에 4개, 왼쪽 4개, 혹은 8x8 블럭이라 그러면 상단에 8개, 좌측에 8개 해서 2의 자승으로 나눗셈을 할 필요 없이 시프트 연산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만약에 왼쪽에 16개가 있고 상단 8개 샘플이 있다 그러면 24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나눗셈 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눗셈 연산을 쓰면 컴퓨테이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눗셈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가능한 시프트 연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왼쪽에 16개, 상단에 8개가 있다 그러면 상단은 사용하지 않고요. 왼쪽에 있는 16개의 값만 가지고 평균을 취해서 현재 블락의 DC 예측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가로로 긴 경우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샘플들만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현재 블락의 DC 예측 값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상단 직사각형인 경우에 상단과 좌측의 모든 샘플 값을 가지고 나눗셈을 해서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한쪽만 가지고 나눗셈 없이 시프트 연산으로 계산하는 거랑 거의 성능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보고가 돼서 이 툴도 VVC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리즌탈 버티칼 모드입니다. 자, 호리즌탈 모드는 왼쪽에 있는 샘플 값을 가지고 현재 화소의 예측 값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왼쪽이 30이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호리즌탈 라인에 있는 모든 화소는 30으로 예측을 합니다. 왼쪽이 4라고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모든 화소는 4로 예측을 합니다. 이게 호리즌탈 모드고요. 버티컬 모드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상단에 있는 화소로 그 세로 라인에 있는 화소들의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상단이 5라 그러면 그 세로 라인에 있는 버티컬 라인에 있는 모든 화소를 5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호리즌탈과 버티컬 모드고요. 이 모드는 과거 뭐 HVC나 아니면 엠팩2에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성 모드입니다. 디렉셔널 모드라고도 하고 문헌에 따라서는 앵귤러 모드라고도 합니다. 자, 이 디렉셔널 모드는 앞서 화살표를 그려드린 것처럼 65가지의 방향성 모드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화살표에 예측하는 방향이 65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샘플을 내가 예측을 하려면 이 상단에 있는 이 녹색 현재 샘플을 예측을 하려면 상단에 있는 빨간색 점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정수 위치고요. 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정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은 이 정수 위치의 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방향성을 지원을 하려면 이 세모 사이에 있는 빨간색 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빨간색 점으로 녹색 점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주변에 있는 네개의 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즉 필터링을 하는 거죠. 웨이트를 곱해서 빨간색 값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면 여기는 1을 곱해주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뭐 5를 곱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필터링하는 것에 대한 중간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즉 인터폴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은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앵귤라 모드에서 앞서 65개의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와이드 앵글로 20개가 더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와이드 앵글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요 45도 안에 들어가는 방향성 모드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블락이 이렇게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이 45도 안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샘플보다는 오른쪽 위에 있는 샘플들이 현재 블락이랑 더 가까워요. 여기는 멀고요. 따라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녹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있는 화소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더 가깝게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의 화소 값을 참조를 해서 예측을 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드 앵글에서는 현재 블락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그 긴 변을 가지는 쪽으로 더 많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짧은 변 쪽에 있는 방향성은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있는 영역은 보지 않고 오른쪽 위에 있는 샘플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45도의 방향성만 허용을 했는데 이렇게 더 누워진, 더 기울기가 낮은 방향성도 지원을 해서 예측을 하겠다라는 게 와이드 앵글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세로가 긴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을 사용하지 않고 왼쪽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샘플을 활용을 해서 현재 블락을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드 앵글에서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샘플은 위치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예측 샘플 값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델타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예측 샘플의 이러한 디스컨티뉴티, 연속적이지 않고 떨어진 값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블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을 할 때는 부정확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 델타에 의한 디스컨티뉴에 의해서 부정확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와이드 앵글로 이 각도가 굉장히 누워 있거나 혹은 굉장히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 디스컨티뉴티를 줄이기 위한 필터링 작업이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PDPC입니다. 포지션 디펜던트 프리딕션 콤비네이션인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이제 67개의 인트라 모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67개의 인트라 모드로 일단은 예측 값을 만들어냅니다. 예측을 해서 P라는 예측 샘플 값, XY 위치에서 P라는 예측 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 적용되는 게 요 PDPC예요.
그럼 P라는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여기다가 약간의 보정을 추가로 취하는 겁니다. 자, 보정을 어떻게 취하냐? 현재 블록의 값은 주변이랑 비슷할 거라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 녹색으로 표시된 세 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원래 67개의 모드로 예측한 값에다가 보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67개의 예측 모드로 예측된 값에다가 주변에 있는 3개의 샘플, 이 4개의 값, 총 4개의 값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웨이트 값을 곱해서 써서 최종적인 예측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웨이트를 얼마나 줄 거냐, 가중치를 얼마나 줄 거냐는 인트라 모드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고 또 현재 복원하려는 예측하려는 샘플의 위치, 요 XY 값 위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포지션 디펜던트라는 말도 하고 모드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모드에 디펜던트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 웨이트는 인트라 프리딕션의 모드와 현재 화소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PDPC에서 이 웨이트 값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DC나 플래너 모드인 경우에는 이 주변 3개의 샘플이 아니라 주변 2개의 샘플을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하게 돼요. 플래너 모드로 P1의 X 위치가 1이고 Y 위치가 0인 위치에서의 플래너 모드 예측값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 Rx, -1의 위치의 값 그리고 R-1 그리고 Y 위치의 값 이 두 개의 이 총 세 개의 값에 대한 총 세 개, 여기까지 세 개죠. 세 개의 값에 대한 웨이티드 썸을 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실예로 들면 1,0 위치에서의 최종적인 예측값은 원래 플래너 모드 1,0의 예측값에다가 24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화소값에 32를 곱해주게 되고 좌측에 있는 값에 8을 곱해줘서 좀 부드럽게 예측값을 만들어서 현재 위치의 최종적인 예측값으로 활용을 합니다. 현재 블록의 모드가 이제 버티칼이랑 호리즌탈 모드인 경우에는 어, 호리즌탈 모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은 똑같은데 요 웨이트가 들어가는 값들이 틀려요. 일단 호리즌탈 모드인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값은 웨이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해요. 상단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사용을 하는데 좌상단에 있는 값과 현재 화소의 바로 위에 있는 값을 활용을 해서 버티칼이나 호리즌탈로 예측된 값을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호리즌탈로 예측한 값이 1,0 위치 예측한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상단에 노란색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요 델타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값과 현재 위치의 예측값도 델타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델타만큼의 차이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에 적용되어서 호리즌탈 모드일 때 원래는 이 빨간색 왼쪽에 있는 값만 예측값으로 활용을 하는데 요 델타 같이 보정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PDPC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버티칼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앵귤라 모드 중에 45도랑 비슷한 모드인 경우에 PDPC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현재 화소의 위치가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곳의 위치다 그러면 만약에 방향성 모드가 이 방향성 모드다.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이 앵귤라 모드에서의 예측 값입니다. 그럼 이 빨간색 점으로 그냥 예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측 방향을 쭉 따라가서 이 반대편에 있는 참조 화속, 녹색 위치의 참조 화속도 같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앵귤라 모드에서 예측 값에다가 반대편에 있는 예측 값을 이것도 똑같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중간 값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웨이트 값은 아니지만, 자, 빨간색으로 가까울수록 원래 앵귤라 모드의 예측 값에다가 큰 웨이트를 곱해주게 되고, 녹색에 또 가까우면 녹색에다가 또 큰 웨이트를 곱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웨이트 값을 달리해서 결국은 양쪽에 있는, 양쪽 방향에 있는 픽셀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현재 위치의 화소값을 예측을 하겠다라는 것이 다이아고널 모드 근처에 있는 모드들에 대한 PDPC입니다. 요 예제는 자, 현재 화소의 위치가 1,1일 때, 그리고 방향성 모드가 이 방향일 때 원래 예측 샘플과 그리고 반대 방향의 예측 샘플에 어떠한 웨이트가 곱해주는지에 대한 계산식입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PDPC를 적용을 하는 게 모든 인트라 모드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플래나 DC 그리고 호리즌탈 버티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 45도가 자, 현재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 방향에 45도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 방향에 45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방향에 45도가 모드 넘버 10이고요. 반대 방향에 45도가 모드 넘버 58입니다. 그래서 10번 모드와 같거나 작은 모드에 대해서는 플래너가 적용이 되고 58번 모드보다 같거나 큰 모드, 즉 더 이렇게 누워있는 그리고 10번 모드보다 작으니까 이 모드겠죠. 이런 모드에 대해서만 플래너를 적용을 하고 결국에 이 사이에 있는 모드에 대해서는 45도보다 이 사이에 있는 모드에 대해서는 플래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방향성 모델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쭉 갔었을 때 이 화소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화소가 없어요, 지금. 인트라 예측을 할 때는 요 주변에 있는 요 샘플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하는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다면 반대 방향에 있는 샘플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방법을 EVC에서는, ECM에서는 또 풀었어요.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VVC에서는 모든 67가지에 대한 화면 내 부호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PDPC를 적용하지 않고 이러한 블락에 대해서만 이러한 인트라 모드에 대해서만 PDPC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이제 예측 방법이에요. 앞서 이제 67가지의 예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이외에 또 예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ISP라는 예측 방법이 있어요. 인트라 서브 파티션이라는 예측 방법입니다. 얘는 현재 블락을 67개의 모드로 그냥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락을 쪼개서 67개의 모드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블락을 호리진탈 방향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버티컬 방향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현재 블락의 크기가 4x8이나 8x4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요. 나머지 블락들은 이렇게 네 개로 쪼갭니다. 그럼 이렇게 쪼개 놓으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자, 현재 블락을 분할하지 않고 예측을 하면 주변 파란색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요 ISP에서 블락을 분할을 시키면 자, A 블락은
주변에 있는 샘플로 예측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B 블락은 이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A 블락을 이미 인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복원된 화소가 있으므로 A 블락에 있는 복원된 샘플 값을 이용을 해서 방향성 모드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쪼개서 예측을 하면 원래는 이 B 블락 여기 있다 그러면 호리젠탈 모드로 갑시다. 여기에 있는 먼 픽셀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A 블락을 A, B로 쪼개서 예측을 하면 B 블락 위치에서는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샘플 값을 이용을 해서 더 가까이 있는 샘플 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으므로 부하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ISP의 좀 디테일한 건데요. 현재 블락이 예를 들어서 8 x 16이다라고 하면 4개로 분할이 되는데 각각의 블락의 크기가 2 x 16이 돼요. 그러면 두 픽셀만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픽셀씩 계산을 하면 이제 스루풋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계산도 너무 많이 필요해서 원래는 첫 번째 4개로 분할됐었을 때 첫 번째 블락은 주변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락은 첫 번째 블락에 복원된 화소의 값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느려지게 되고 스루풋도 안 나와서 2개 블락씩 묶습니다. 묶어서 첫 번째 블락은 주변에 있는 요 보라색으로 된 예측값, 샘플 값으로 예측을 하고 두 번째 블락도 주변 샘플 값으로 예측을 합니다. 대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블락의 복원된 값을 활용을 해서 이 주변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예측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측하는 블락의 샘플을 2가 안 되도록, 즉 최소한 4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ISP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디테일한 것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멀티 레퍼런스 라인입니다. 자, 과거 HVC에서는 현재 블락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요 한 라인만 참조 화소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블락의 텍스처가 뭐 물결을 치는 모양이다라고 하면 현재 화소의 값은 바로 위에 있는 라인보다 그 더 위에 있는 라인과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블락의 바로 위에 있는 라인을 제로 번째 라인이라고 하면 과거 HVC에서는 제로 번째 라인만 사용을 했는데 VVC에서는 요 1번과 3번 라인도 활용을 합니다. 즉 1번 라인과 3번 라인도 활용을 해서 제로 번째 라인도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일 좋은 레퍼런스 라인을 선택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번째 라인이 선택됐다 그러면 현재 블락의 모든 화소는 0번째 라인에 있는 참조 샘플을 가지고 67개의 인트라 모드로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3번째 라인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 3번째 라인에 있는 요 화소들을 이용을 해서 방향성 모드로 현재 블락에 있는 모든 화소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블락에 있는 화소의 위치에 따라서 뭐 A 위치에 있는 화소는 0번째 라인 쓰고 B 위치에 있는 화소는 세 번째 라인 쓰고 이렇게 번갈아 쓰지는 않아요. 하나의 블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하나의 라인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밝기값, 루마 값에 대한 예측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크로마를 예측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로스 컴포넌트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 컴포넌트라는 것은 루마랑 크로마랑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크로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함으로 리니어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비디오 코딩에서는 루마를 먼저 코딩을 하고 그 다음 크로마를 코딩을 합니다. 그럼 크로마를 코딩을 할 때는 루마에 복원된 화소값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루마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루마에 있는 텍스처 값이랑 크로마에 있는 텍스처 값들이 서로 유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색만 바뀌냐 아니면 색이냐만 틀리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형체는 비슷할 거니까요. 그래서 복원된 루마 샘플 값을 가지고 크로마 샘플 값을 예측을 하겠다라는 게 CCLM입니다. 그런데 루마 샘플이 크로마 샘플 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죠. 하나는 밝기 값이고 하나는 컬러 값이니까. 그래서 루마 샘플에다가 리니어 모델로 알파를 곱해주고 옵셋 베타를 더해줘서 크로마 샘플의 값으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알파랑 베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가장 쉬운 거는 알파 베타를 구해서 디코더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 알파 베타를 디코더에다 전송을 하려면 부가 정보에 대한 또 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디코더에 전송하지는 않고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내는 방법을 리니어 모델로 계산을 해내게 돼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는 결국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알파 베타는요, 복원된 주변 샘플 값, 그리고 크로마에 복원된 주변 샘플 값, 이 두 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 알파 베타 계산을 해내서 루마 샘플 값을 크로마로 예측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 그림에서는 이 기역자 모양을 다 활용을 해서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해내는 거를 우리가 LT, 레프트랑 탑, LTCCLM 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만 활용을 해서 알파, 베타를 계산하는 거를 LCCLM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알파와 베타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탑만 이용을 할 때는 요 TCCLM은 탑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을 LTCCLM은 요 주변에 있는 샘플 값을 활용을 해요. 근데 왼쪽만 쓸 때는 요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부분을 2배로 늘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샘플을 확보를 해서 알파, 베타 계산을 하는데 정확도를 기하려고 합니다. 탑일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블락에 탑 라인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뻗어 나가서 이 긴 라인을 활용을 해서 이 탑 라인과 크로마의 탑 라인을 가지고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를 이제 정확하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에 VVC를 표준화할 때는 주변 샘플에 있는 값을 다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정확도를 높였었는데,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해도 성능이 별로 안 떨어지더라라는 게 리포트가 되어서 지금은 결국에 4개의 샘플 페어만 가지고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합니다. LTCCLM이라고 하면, 자, 우선 루마의 상단과 좌측에 있는 지정된 위치의 화소값을 만들어내게 돼요. 4개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블락 사이즈에 따라서 이 위치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화소를 쓸 것이냐, 이게 인코더와 디코더가 미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마도 마찬가지로 루마에 대응되는 샘플 4개 값을 선택을 하게 되고, 자, 근데 루마는 요 빨간색 원을 보시면 정수 위치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크로마가 루마보다 가로도 2분의 1 작고 세로도 2분의 1 작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정수 위치가 크로마의 정수 위치로 1대1로 매핑되는 게 아니죠. 이 하나의 위치가 크로마의 크로마의 하나의 위치는 루마에서 4개의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값을 가지고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할 때도 중간 값을 만들어내야 돼서
VVC의 CCLM에서는 주변 샘플의 6개의 값을 가지고 중간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변 6개의 값으로 빨간색 점값을 만들어내고요. 왼쪽도 마찬가지고 2개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샘플과 그에 대응되는 크로마의 4개의 샘플을 만들어내고 이 4개의 샘플에서 큰 값 2개와 작은 값 2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라는 값을 가졌고 얘가 100이라는 값을 가졌고 자, 오른쪽 아래가 20이라는 값을 가졌고 자, 왼쪽 위에 있는 것이 110이라는 값을 가졌다 그러면 자, 요 페어 하나랑 작은 값 2개 페어 이 2개의 페어를 만들어서 이 2개의 중간값 그리고 이 큰 값 2개의 중간값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요 식이고요. 그러면 자, 아래 그림 보면 큰 값 2개의 중간값, 작은 값 2개의 중간값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요 A, B 2개의 값의 리니어 식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값이 2개가 있으면 우리가 직선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 직선이 가지고 우리가 알파, 베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직선의 식을 가지고 알파를 만들어내고 베타를 만들어내서 루마 값에다가 그 알파와 베타를 곱해주고 더해줘서 루마 값에 대한 처리를 해서 크로마 값의 예측 신호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크로마 IJ 위치에서의 루마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색 점 하나가 크로마의 빨간색 점 하나가 루마의 여러 점이랑 매핑이 되기 때문에 어떤 루마 점을 가지고 올 거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VVC에서는 이런 루마와 크로마의 매핑 문제를 2가지 방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빨간색 점을 대응되는 루마의 6개 점에서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6개의 점에 대해서 웨이트 필터링을 해서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 파란색처럼 크로마의 점 하나를 루마의 5개의 점을 가지고 십자 모양의 5개의 점을 가지고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이제 6개의 값을 쓸 거냐, 5개의 값을 쓸 거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시퀀스 레벨에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즉 SPS에서 값을 가지고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신텍스 값이 0인 경우에는 6개의 값을 가지고 루마랑 크로마로 매핑을 시키고 이 값이 1인 경우에는 5개 십자 모양의 필터 값을 가지고 즉 이 식을 이용하게 되겠죠. 값을 가지고 루마와 크로마를 매핑시켜서 요 식으로 CCLM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화면 내 부하 예측 방법입니다. 얘는 루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루마 블락에 대해서 또 다른 예측 방법이에요. 자, 매트릭스 웨이티드 인트라 프리딕션, 약어로 MIP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개념은 현재 블락이 있으면 현재 블락의 상단 샘플과 좌측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성 모드로 화면 내 부하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러닝을 해서 미리 예측 샘플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상단 화소값과 좌측 화소값에 대해서 러닝을 막 해가지고 이 두 화소들을 가지고 현재 샘플 값을 뭐 일정한 일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러닝을 많이 해서 자, 상단이 어떻게 되고 좌측이 어떤 값을 가졌을 때 예측 샘플이 뭐 A라는 예측 샘플, B라는 예측 샘플, C라는 예측 샘플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을 관찰을 하고 요 예측 샘플 값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 중에 하나를
예측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결국에는 이 상단값과 좌측값에 대해서 어떠한 매트리스 연산을 통해서 현재 블록의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상단 좌측의 값을 가지고 어떠한 매트리스 연산을 쓰는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측 샘플 값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바운더리를 에버리징을 해요. 자, 상단에 있는 값과 좌측에 있는 값을 다 쓰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얘를 평균을 취해가지고 상단 4개, 좌측 4개로 줄입니다. 블락의 크기가 지금은 8x8인 경우인데 만약에 16x16인 경우에도 똑같이 4개로 줄이고 좌측 4개, 상단 4개로 이렇게 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에버리징 바운더리 방법이고, 그럼 이렇게 4개, 상단 4개, 좌측 4개니까 자, 8개의 값이 있겠죠. 이 8개의 값을 벡터로 그냥 나타냅니다. 벡터로 나타내서 바운더리 벡터 값을 만들어내게 되고, 요 벡터 값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요. B라는 옵셋을 더해줘서 16개의 값을 만들어냅니다. 즉 8x, 이게 1x8이죠. 1x8짜리 1x8을 결국엔 8x1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1x8짜리 벡터가 들어가서 1x16짜리 벡터 값을 계산을 해내게 돼요. 이때 8x1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결국에 B라는 옵셋 값을 더해줘서 16개의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16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렇게 16개가 나와요. 이게 예측 값이 됩니다. 그럼 이 흰 곳이 비어 있으니까 이 흰 곳에 비어 있는 값을 주변 값, 이 2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채우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값과 아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중간 값으로 비어 있는 곳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흰 부분이 다 채워지면 결국에 8x8짜리 예측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8개의 값을 입력으로 넣어줘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건 미리 정의된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줘가지고 16개의 값을 만들어내고 그 16개의 값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중간의 값을 채워서 최종적인 예측 값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MIP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슈는 요 A 매트릭스 무엇을 곱해줄 거냐, 그리고 무엇을 더해줄 거냐, 이 값에 따라서 16개의 출력되는 아웃풋 값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A 매트릭스와 B 벡터를 미리 러닝을 해서 16개 정도 미리 셋을 만들어 둡니다. 셋을 만들어 두고 어떤 것을 쓸지를 우리가 정보를 디코더에다가 전송을 해서 그 특정한 A 매트릭스와 B 바이어스를 더해줌으로써 16개의 값을 만들어내는 게 MIP의 원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상단 4개, 좌측 4개의 값을 활용을 하는데, 현재 블록이 4x4인 경우에는 상단 2개, 좌측 2개만 씁니다.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상단 4개, 좌측 4개로 에버러징을 취하게 되고요. 그럼 요 4개, 4개의 값을, 자, 위에 있는 4개의 값이, 4개의 값이 A4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4개의 값을 B4라고 합시다. 그럼 벡터로 표현할 때 A 4개, B 4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B를 먼저, B 4개를 앞에다가 값을 적고 그 다음 A 값 4개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10, 20, 30, 4, 1, 2, 3, 4, 5, 6, 7, 8인데 B를 먼저 두면 5, 6, 7, 8을 앞에 먼저 적고 뒤에 1, 2, 3, 4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다른 값이죠. 순서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EMIP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것을 왼쪽에 둘지, 아니면 상단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둘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입력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A 값을 곱해줌으로써 원래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만든 요 8개의 값에 대한 벡터에다가 A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현재 블락이 자, 4x 8이나 8x 4나 8x 8인 경우에는 요 A 매트릭스의 종류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모드는 16개가 지원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앞서서 8개의 매트릭스를 8개의 인풋 값을 만들 때 탑을 앞에 둘 수도 있고 레프트를 뒤에다 둘 수도 있고 혹은 레프트를 앞에 두고 탑을 뒤에다 둘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똑같은 A 매트릭스를 곱하더라도 결과값은 입력이 틀려지니까 결과값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A 매트릭스는 8개밖에 없지만 입력을 트랜스포즈를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값은 16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매트릭스가 몇 개인지 보면 현재 보호하려는 블록이 4x 4인 경우에는 16개의 매트릭스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고 4x 8이나 8x 4나 8x 8인 블록인 경우에는 8개, 나머지에 대해서는 6개의 매트릭스가 지원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포즈를 고려를 하면 실제적으로 MIP가 지원할 수 있는 아웃풋의 종류는 이게 곱하기 2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32개, 16개, 12개 블록 크기에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매트리스 결과값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는 딱 2개 값에 대한 중간값 채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흰 부분은 또 양쪽에 있는 2개 값의 중간값, 이런 식으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현재 블록의 모든 예측 샘플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16개의 값은 매트리스 연산으로 뽑고 나머지 흰 부분에 있는 값들은 에버리지를 취해서 주변 2개의 값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취해서 메워 넣게 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인터폴레이션 필터입니다. 얘는 앞서서 67개의 인트라 모드 중에 자, 앵귤라 모드가 있었죠. 자, DC 플래너 빼고 그 다음에 호리진탈 버티칼은 정수 위치에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인터폴레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5도인 경우에도 정수 위치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 할 필요는 없어요. 이 45도가 아닌 경우에는 45도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그 빨간색처럼 중간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중간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변 4개의 값을 활용을 해서 이 빨간색 점의 값을 만들어내고 이 빨간색 점이 녹색 점의 예측값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무엇을 쓰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일단은 스무딩 필터라고 있어요. 얘는 인트라 예측에 주변 샘플 값이 복원이 되어 있으면 이 복원된 값들은 양자화도 됐고 뭐 역양자화도 됐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복원된 샘플이기 때문에 디스컨티뉴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화소랑 차이 값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양자화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 개의 값들끼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1, 1, 2, 1짜리 필터로 스무딩을 시켜주게 됩니다. 세 개 값을 스무딩을 시키고 그 다음 세 개 값으로 또 스무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파스텔을 그려가지고 손으로 한번 비벼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주변 샘플의 값을 스무딩 필터로 부드럽게 만들어 줘서 요 부드럽게 된 샘플 값을 가지고 67개의 방향성 모드로 예측을 하면 조금 더 잘 되더라, 예측이 정확하더라라는 게 성능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인터폴레이션 하는 필터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인터폴레이션 하는 필터는 큐빅 필터와, 다시 말씀드릴게요. 큐빅 필터와 가우시안 필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을 쓸지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하냐. 자,
67가지의 방향성 모듈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버티컬, 호리진탈은 그룹 A고, 그 다음, 방향성 번호가 14번부터 뭐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뭐 80번까지. 요 방향성 모드는 45도짜리 방향성 모드예요.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런 식으로 정수 위치에 있는 값으로 현재 화소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하 모드인 경우는 그룹 B. 그 다음 정수 위치가 아니라 이 사이값, 정수 위치에 있는 사이값을 만들어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룹 C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A 경우에는 필터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룹 B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원투원 스무딩 필터를 적용을 하고 얘도 45도의 정수배 각도를 가진 화면 내 부호하기 때문에 중간값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 빨간색 점처럼 중간값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필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그룹 C고 이 그룹 C에서 조건에 따라서 큐빅 필터를 쓸 수도 있고 가우시안 스무딩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스무딩 필터를 사용을 하는 조건이고요. 다음 이제 큐빅 필터를 쓸지 가우시안 인터폴레이션 필터를 쓸지에 대한 결정은 이 조건에 따릅니다. 자, 요거는 조금 디테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필터 값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트라 프리디션 모드가 45도의 배수인 경우에는 큐빅 필터를 씁니다. 자, 큐빅 필터를 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중간값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큐빅 필터의 첫 번째 셋은 보시면 그냥 정수 위치에 있는 값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나머지는 제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안 하는데 문서에 보면 큐빅 필터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큐빅 필터라 그러면 그냥 당연하게 이 4개의 개수 값을 가지고 4개의 값에 대한 필터 값을 사용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수 위치면 4개 값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정수 위치에 있는 값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큐빅 필터 안에 첫 번째 셋이 그냥 정수 값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자, 45도의 배수인 거는 그냥 정수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빅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첫 번째 필터 값이 0, 64, 0, 0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앵귤라 모드에 대해서는 4x4 블락에서 4x8, 8x4 블락인 경우에는 MRL이나 ISP가 사용된 경우에는 큐빅을 쓰고요. 레귤라라는 거는 그냥 65까지의 인트라 모드입니다. 그때는 큐빅을 쓰고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는 큐빅 혹은 가우시안을 조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로마인 경우에는 이제 루마인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4개의 다시 돌아가서요. 이 4개의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중간값을 만들어내는데 크로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디테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2개의 샘플에 대한 거리에 대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중간값을 만들어내서 예측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크로마는 예측 샘플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앞서 예측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죠. 이 다양한 예측 방법을 어떻게 디코더에다가 내가 방법 1을 썼느냐, 내가 타로 카드로 점을 받느냐, 아니면 쌀을 뿌려서 점을 받느냐, 디코더에 알려줘야지 똑같이 예측을 하니까 예측 방법, 이 67가지의 이렇게 많은 예측 방법을 효율적으로 디코더에 전송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드, most probable 모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이 중에 한 개라고 디코더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6개의 모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6개의 모드, 즉 NPM 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재 블락이 이 6개 중에 한 개라면 이 NPM 중에 한 개다라고 알려주게 되고
이 npm의 몇 번째, 6개 중에 또 몇 번째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정보가 날아가게 되고, 그런데 현재 블락이 이 npm에 속해 있는 6개의 모드 중에 하나로 예측이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걸로 예측이 됐다. 모두 전체가 67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6개 빼면 나머지 61개가 남죠. 그 61개 중에 모두로 예측이 됐다 그러면 npm이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 나머지 모두 중에 하나가 몇 번 모드인지에 대해서 디코더에다가 시그널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게 npm의 개념이고요. 결국에 npm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은 6개의 모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npm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로 플래너 모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플래너는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너는 따로 플래그로 플래너인지 아닌지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 중에 플래너 빠지니까 5개가 남죠. 그 5개 만들어내는 거는 현재 블락의 상단과 좌측에 있는 블락의 화면 내 부호와 모드에 대한 번호를 보고, 그리고 두 개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살펴서 이렇게 표와 같이 npm 리스트를 만들게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레프트 더하기 1이라는 거는 레프트가 예를 들어서 30번 모드였다. 0번부터 66번 중에 30번 모드였다 그러면 레프트 플러스 1은 3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호화 모드에 1을 더하거나 2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npm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그널링을 하는 방법이고요. 시그널링 순서입니다. 자, 현재 모드가 인터냐 인트라냐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npm에 속하냐 안 속하냐 뭐 그런 정보까지 요 순서대로, 이 그림에 있는 순서대로 신텍스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속도를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ECM 돼야 되는데. 자, 크로마 모드에 대한 시그널링은 루마랑 좀 틀리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로마는 제가 뭐 4 플러스 1이다 혹은 7 플러스 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자, 크로마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플래너, 버티컬, 호리진탈, DC밖에 없어요. 이 4개 중에 67개를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4개 중에 하나로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로 4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개의 모드를 더 허용을 합니다. 이 67가지 방향성 모드 중에. 그 한 개가 뭐냐 그러면 루마가 사용했던 화면 내 모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마가 30번 모드를 썼다 그러면 크로마는 플래너, 버티컬, 호리진탈, DC랑 루마가 사용한 30번 모드 플러스 1이죠. 30번 모드 하나를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랑 루마가 사용한 모드. 이 루마가 사용한 모드를 우리가 다이렉트 모드라 그래서 D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쓸 수가 있고, 밑에 3개는 CCLM, LTCCLM 쓸 거냐, TCCLM 쓸 거냐, LCCLM 쓸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VVC였고요. 자, ECM은 아직까지 표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VVC보다 더 부호와 효율이 좋은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탐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뭐 신텍스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디어인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참조한 문서는 여러분 제이벳 홈페이지, 제이벳 문서 사이트에 가시면 ECM에 대한 인코더 알고리즘 디스크립션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 발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성능부터 보시면, 자, ECM, VVC랑 대비해서 VVC 레퍼런스부터요. VVC VTM 11.0이랑 대비해서, 자, ECM의 성능은 평균적으로 약 11%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도는 VBC에 비해서 뭐 780%, 인코더는 더 복잡하고 디코더가 특히나 많이 더 복잡하죠. 디코더가 430%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디코더가 많이 올라간 거는 이 템플릿 매칭이라든지 디코더에서 수행이 되어야만 하는 작업들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래요.
자, 인코더 디스크립션. 요 알고리즘 디스크립션 오브 인핸스드 컴프레션 모델 9. 요게 자, 4월 달에 나온 문서는 다운로드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고 7월 달에 나온 문서는 아직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어제는 확인해 보지 못하고 지난주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4월까지 채택된 ECM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 문서 AD2025 문서를 보시면 이 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데, 요 아이디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그레디언트 PDPC입니다.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 툴들의 순서는 제가 루마, 그리고 크로마, 그 다음에 신텍스 시그널링으로 좀 분류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알고리즘 디스크립션에 나오는 순서는 요 순서인데, 순서는 이제 틀립니다. 자, 일단 루마 프리딕션 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아까 앞에서 다이아고널 모드에 대한 PDPC는 이 원래 예측 신호랑 반대편에 있는 예측 신호 양쪽을 다 이용을 해서 쓰는 거의 뭐 양방향으로 보는 예측 신호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각도가 너무 세워져 버리면 반대편에 레퍼런스 샘플이 없으니까 기존 VVC는 자 58번보다 같거나 크든가 10번보다 작든가 이 두 개에 대해서만 PDPC를 적용을 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PDPC를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PDPC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방법이 제안이 되었는데 그레디언트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자 버티컬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버티컬 모드의 녹색 점은 원래 이 상단에 있는 파란색 점으로 예측을 합니다. 거기다가 PDPC에서 요 빨간색 델타, 노란색 점 두 개의 차이 값을 고정을 해줘서 더해주게 돼요. 그래서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더해줘서 최종 예측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 빨간색을 그레디언트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자, 요 빨간색을 똑같이 앵귤러 모드에서도 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반대편에 샘플 값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샘플 값이 있는 동일한 여기는 이 화살표는 예측 방향이 되고 동일한 예측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예측 샘플 값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럼 요 차이 값이 D 정도가 됩니다. D 샘플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 델타를 계산해 내게 돼요. 두 개 샘플 값의 차이 값을 가지고 델타를 계산해 내고 이 왼쪽 그림에서 버티컬 모드에서 보정해 줬던 것처럼 요 빨간색 델타를 에다가 가중치 값을 곱해서 원래 예측 값에다가 더해줘서 마지막 예측 샘플 값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요 빨간색으로 보정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어도 반대편에 샘플 값이 없더라도 PDPC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 큐빅이나 가우시안 인터폴레이션 필터를 써서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정수 위치가 아닌 중간에 있는 샘플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VVC에서는 4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4탭 필터. 4탭 큐빅 필터나 아니면 가우시안 필터로 만들어냈는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자. ECM에서는. 그래서 6개의 값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탭 필터가 6탭 필터로 바뀌었어요. 개수값이 좀 틀렸습니다. 이것처럼. 가우시안 필터도 마찬가지로 큰 블락인 경우에는 6탭 필터를 쓰고 작은 블락인 경우에는 기존의 4탭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 Extended Intra Reference Sample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존의 VV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존의 VVC도 주변 샘플, 요 기억자 샘플을 가지고 현재 위치의 값을 예측을 해내는데 요 기억자로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 방향성이 이거다.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이 위치에 있는 화소는 방향성이 똑같아야 되니까 평행 이동시키면
이 위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레퍼런스 샘플을 사용을 할 거냐를 계산을 해내야 돼요. 현재 화소 위치에 XY 좌표값을 가지고. 근데 메모리에 이렇게 기억자로 들어가 있으면 인덱스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왼쪽에 있는 값을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서 벡터로 만들어요. 이렇게 어레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C에서 배열로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배열로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서 현재 방향성이 이렇다라고 하면 자 여기 빨간색 위치에 있는 값은 위에서 이제 가지고 예측을 해내게 되는데 자 요 위치에 있는 값은 원래는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인덱스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처럼 왼쪽에 있는 샘플 값들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요 값을 지금 별표 치는 값을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 위치의 값은 여기가 아니라 요 값을 가지고 옵니다. 미리 왼쪽 값을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자 요렇게 기존의 VVC에서 방향성 모드에 대해서 예측 값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 두는 게 VBC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을 위로 올릴 때 어떻게 올리느냐? VBC에서는 만약 여기 있는 값을 자 x1과 x2 사이에 있는 값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VBC에서는 가까운 정수값을 그냥 올렸어요. 그런데 ECM에서는 가까운 정수값을 위로 올리면 부정확해지니까 이 중간값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값을 필터링을 해서 그때 필터 치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빨간색 값을 만들어내서 빨간색 값을 요 노란색으로 올려놓는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레퍼런스 샘플 인터프레션 앤 스무딩 필터 안에 기고서 안에 이제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렉셔널 플래너 모드입니다. 자, 기존 플래너 모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호리존탈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요. 버티컬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서 두 개의 평균을 취해 가지고 플래너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ECM에서는 기존에 있는 플래너를 유지를 하고 추가로 자, 호리존탈 플래너랑 버티컬 플래너를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자, 요 과정만 하는 거를 호리존탈 플래너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버티컬로만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를 플래너 버티컬 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플래너 모드 지원을 하고요. 플래너 오리지널 모드도 따로 지원을 하고 플래너 버티컬 모드도 따로 지원을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폼도 플래너 버티컬 모드인 경우에는 호리진탈 그냥 호리진탈 모드, 플래너 호리진탈 모드가 아니라 67개 인트라 방향성 모드 중에 그냥 수평 모드, 호리진탈 모드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폼 커널을 플래너 버티컬 모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트랜스폼 커널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트랜스폼 할 때 배우시겠지만 MTS라 그래서 멀티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LF, NST라 그래서 이거 멀티셋이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인트라 모드에 맞춰 가지고 레지듀얼 값을 트랜스폼을 시킵니다. 그 중에 어떤 셋을 쓸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플래너 버티컬 모드인 경우에는 호리진탈 모드에서 사용하는 필터 셋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리진탈일 때는 반대로 버티컬 모드에서 사용하는 필터 셋을 쓰고 플래너 모드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플래너 모드의 트랜스폼 커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ECM에 들어간 이제 방법들이에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쓰는 방법들이 많은데 ECM이랑 VBC랑 이제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주변에 있는 템플릿을 써가지고 보호화 모드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디코더에다가 직접 전송하지 않고 보호화 모드를 데리베이션 해내겠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 데리베이션 디코더에서 보호화 모드를 직접적으로 수신받지 않고 디코더 자체에서 현재 블락의 보호화 모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IMD입니다. 디코더 사이드 인트라 모드 프리딕션이에요.
기고서는 이 부분 보시면 되고, 논문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0년 ICME 논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블락이 있으면 현재 블락의 주변, 요거는 이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주변에는 한 라인 샘플만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은 이 두꺼운 템플릿을 가지고 현재 블락의 가장 적당한 부호와 모드를 예측을 해내게 돼요. 자, DIMD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소벨 오퍼레이터, 세로 방향의 소벨 오퍼레이터와 가로 방향의 소벨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현재 블락의 예측 모드로 활용을 하는데, 자, 버티컬 소벨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이제 버티컬 호리즌탈 방향으로 차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기울기가 나오게 되고, 호리즌탈 소벨 필터를 쓰면 버티컬 방향으로 화소 값이 얼마나 많이 틀린지 그 크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개의 3x3 필터를 현재 블락이 충분히 큰 경우에 4x4 할 때는 일단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요. 현재 블락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요 주황색 점에서 3x3 필터를 씌우고, 그 다음 주황색 점에서 또 3x3 필터를 씌워서 이 G 호리진탈과 G 버티컬을 계산을 해내게 돼요. 그럼 각각의 위치에서 G 버티컬과 G 호리진탈을 가지고 인버스 탄젠트를 구하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얼마나 세냐, 세로 방향으로 얼마나 세냐를 계산을 해서 요 각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로가 이만큼 세고 세로가 요만큼 세다 그러면 자, 요 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각도가 요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로 방향의 세기와 엣지의 세기와 세로 방향의 엣지의 세기를 가지고 세타를 만들어내게 되고, 자, 요 세타를 필터를 이 노란색 점 위치마다 매번 하니까 자, 세타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뭐 30이 두 번 나오고 20이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각도 45도가 뭐 10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히스토그램을 쭉 그립니다. 히스토그램을 쭉 그려서 가장 많이 발생한 거 두 개 혹은 다섯 개를 골라내서 자, 이 각도에 대응하는 인트라 모드를 현재 블락의 인트라 모드로 쓰겠다라는 게 이제 DIMD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TIMD는 자, 이제 DIMD랑 비슷한 건데, 자, TIMD는 현재 블락이 있고요. 자, 현재 블락의 윗부분을 템플릿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그 템플릿 더 위에 있는 라인을 기존에 화면 내 부호할 때처럼 레퍼런스 샘플로 사용을 해요. 즉, 템플릿의 레퍼런스 샘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릿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현재 템플릿을 이렇게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서의 예측값과 원래 템플릿의 값의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SATD로 차이값을 계산을 해서 자, 요렇게 예측할 때 잘 되는지 요렇게 예측할 때 잘 되는지를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보면 가장 잘 되는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TIMD에서는 템플릿과 템플릿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현재 부호와 블락의 좋은 화면 내 모드를 예측을 해내게 됩니다. 데리베이션을 해내게 됩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어떻게 퓨전할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다음은 인트라 TMP입니다. 인트라 TMP도 템플릿을 활용을 해요. 자, 인트라 TMP는 현재 블락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현재 블락의 주변 값을 템플로 씁니다. 자, 얘도 템플릿을 이렇게 두껍게 하나 만들어서 요 기역자 모양과 가장 비슷한 것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비슷했다 라고 하면 이 템플릿의 블락 B를 현재 블락 C의 예측값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현재 블락의 주변 템플릿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장 비슷한 템플릿을 찾고 그 템플릿의 블락을 참조 시그널로 쓰겠다는 게 인트라 템플릿 매칭입니다. 줄여서 인트라 TMP라고 합니다.
인트라 TMP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기억자로 찾은 두 개의 템플릿에 대응되는 블락을 섞어서 퓨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정수 위치에서 찾을 수도 있고, 인터폴레이션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필터 모델은 자, 이 템플릿과 가장 비슷한 템플릿의 차이 값이, 밝기 값이 전체적으로 밝거나 밝기가 전체적으로 뭐 어둡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템플릿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자, 리니어 필터 모델을 만들어내서 보정을 해주는 게 방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ombination of CIIP with TIMD and TM merge입니다. 기존 VVC에 CIIP라는 게 있어요. combination of intra prediction입니다. 자, 요 CIP combination of intra and inter prediction이에요. 자, VVC의 CIP는 인터 시그널이랑 인트라 플래너랑 두 개 퓨전을 해가지고 예측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ECM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자, CIP TM merge에서 인터 쪽에서 예측 신호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 TIMD 앞에서 찾은 TIMD로 찾은 모드의 인트라 예측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 두 개를 퓨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측 샘플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그널링이 들어갑니다. 이 컨비네이션 오브 CIP를 쓸 거냐 말 거냐를 디코더에다 알려주면 디코더에서는 TIMD로 인트라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TM 멀지에서 전송되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인터의 예측 값을 만들어내서 예측 시그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건 자세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스페셜 지오메트리 파티셔닝 모드 SGPM은 과거 GPM은 하나의 블락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든지 이렇게 쪼개든지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두 개 인터 혹은 인트라 혹은 인터 이런 식으로 GPM을 허용을 했는데 자 인트라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스페셜 지오메트릭 파티셔닝 모드예요. 그럼 날아가야 되는 정보가 자 왼쪽에서의 인트라 모드가 뭐고 오른쪽에서의 인트라 모드가 뭔지를 디코더에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파티션을 이렇게 쪼갤지 혹은 이렇게 쪼갤지 이 정보도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정보가 날아가야 돼요. 요 정보를 그냥 직접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날리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만듭니다. 요 셋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셋을 16개의 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SGPN 캔디데이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알고리즘 디스커션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중에 몇 번째다라고 알려주면 그 몇 번째 셋에서 사용하는 분할 방향 그리고 두 개의 인트라 모드를 디코더가 알려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Extended Multiple Reference Line이에요. VVC에서는 0번, 1번, 3번 세 개의 멀티플 라인을 쓰는데 자, ECM에서는 또 늘렸습니다. 1번, 3번, 5번, 7번, 12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번은 물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 6개 중에 어떤 것을 쓸지를 선정을 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멀티플 레퍼런스 라인을 쓸 때 TIMD나 DIMD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템플릿 베이스드 멀티플 레퍼런스 라인 인트라 프리딕션인데 얘는 멀티플 레퍼런스 라인이 자, 5개의 세트 있습니다. 1, 3, 5, 7, 12번째 라인. 그 다음에 NPM 리스트 안에 NPM 리스트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요. 그 리스트 안에 앞쪽에 있는 10개. 자, 10개랑 어떤 레퍼런스 라인을 쓸 거냐 5개랑 그럼 50개의 콤비네이션이 나오죠. 예를 들면 2번 라인을 쓰고 인트라 모드로 3번을 썼다. 하나의 셋이 될 거고 2번 라인을 쓰고 인트라 모드를 뭐 20번 모드로 썼다. 이런 식으로 50개의 콤비네이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인 10개랑
인트라 모드 10개랑 라인 5개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 50개 중에 하나를 내가 인덱스로 날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50개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50개의 세트 중에 자 추려냅니다. 순서도 정하고요. 어떻게 정하느냐? 그 50개의 컨비네이션을 현재 위에 있는 템플릿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방향도 해보고, 요 방향 TIMD랑 비슷합니다. 이 방향도 다 해봐가지고 50개 중에 20개를 골라냅니다. 20개의 셋을 골라내고 이 20개의 어떤 것이다 라고 시그널링을 해줘서 현재 보호화 모드의 레퍼런스 라인과 현재 블락의 보호화 모드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멀티 모델 LM은 기존의 LM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기존 모드의 CCLM은 작은 값 2개, 큰 값 2개, 중간값 만들어내서 이 중간값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서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자, 주변 샘플을 작은 값들 그리고 큰 값들 이렇게 2개의 클래스로 분할을 합니다. 2개의 클래스로 분할을 하고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내서 자, A 그룹에 속한 거는 A 직선을 쓰고 B 그룹에 속한 거는 B 직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계산을 하겠다.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넘어가고요. 퓨전도 뭐 앞에서 했던 거 섞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인트라 모드와 그다음에 MM 멀티 자, 요게 MMLM입니다. 멀티 모델 LM이 MMLM이랑 퓨전해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ECM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측 신호를 퓨전해서 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CCCM인데 컨볼루션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CCLM에다가 원래 CCLM은 알파와 베타 값에 대한 선형 모델로 예측을 했는데 요 컨볼루션을 즉 CCCM은 이런 십자 방향으로 7개의 코피션트를 가지고 십자로 자, 여기가 크로마고요. 루마라 그러면 크로마의 주변 샘플과 루마의 주변 샘플 이 AB 2개의 관계성을 가지고 CCLM은 알파와 베타의 값을 선형으로 예측을 해내는 거고 CCCM은 요 7개의 값으로 이 2개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값은 요 그림에서 사용하는 5개의 값과 그다음에 C 값의 제곱값, 넌리니어 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 값, 평균 값을 사용을 해서 A와 B의 관계, 7개의 계수값으로 관계를 얻어내고 그 관계를 가지고 루마에다가 7개의 값을 곱해서 자, 크로마의 값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스무딩 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요 필터를 현재 CU 전체에다가 다 문지르는 겁니다. 루마에서 크로마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루마가 기본적으로 2배 크죠. 그러면 루마의 이런 듬성듬성한 점이 결국에는 크로마의 바로 옆에 있는 점이랑 예측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크로마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점인데 대응하는 루마의 점은 떨어진 점이 되죠. 디스컨티뉴가 발생을 하니까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한 예측 샘플 값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로페스 필터를 걸어주면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크로마에다가 루마로부터 예측된 값에다가 요 필터, 3x3 필터로 스무딩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로컬 부스팅 CCP입니다. 요건 시그널링이니까 넘어가고요. 예, 마지막으로 NPM 하나 말씀드리면 VVC에서는 6개의 NPM이었는데요. ECM에서는 22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22개 중에 앞에 6개는 VVC랑 똑같게 되고 나머지는 DIMD로 찾아내는 것을 자, 나머지 16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ECM의 NPM은 프라이머리 리스트 6개와 나머지 세컨더리 NPM 리스트가 16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2개로 활용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